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투자재원과 일반은행의 국유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에는 자금을 시중으로부터 최대한 동원하고 그렇게 동원된 자금을 경제개발계획에서 책정한 투자사업에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가 일반은행을 국유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동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일반은행 국유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제도 전 범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 5월에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1962년 5월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표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려고 한 시도는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한 차례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때 제기된 주요 사안은 법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 및 신용정책을 거의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기된 개정 논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공포된 직후인 1962년 5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는데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커다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명칭 변경은 아니고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법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개정법률에서는 통화, 신용의 운용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외환에 관한 정책 수립 기능이 재무부로 이관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개정법률은 통화 신용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의 역할, 즉 재무부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1950년 한국은행법에는 없었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 요구권과 제2부결 시 최종 결정을 재무부 및 정부에서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라 각의의 의결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거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 감사 권한도 재무부 장관이 보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직접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1년 10월에 국유화된 일반은행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1962년 5월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일반은행의 경제개발 계획 시행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한 운용자산의 비율을 종래의 10배에서 15배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은행의 장기 금융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인수,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확대했고 1962년 9월에 당초 지방은행으로 발족했던 서울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재출범시켜 5개의 일반은행, 시중은행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금융제도에서 중요한 변화는 특수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장기 산업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1953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이 1961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표는 1961년 12월에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의 제18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18조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규정한 것인데 1953년에 제정된 법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시설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규정한 제1호, 동사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의 대출을 규정한 제2호와 중요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의 응모, 인수를 규정한 제4호는 이전과 동일했지만 나머지는 신설되거나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령 정부가 출자한 사업체나 제4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의 대출을 규정한 제3호와 중요산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인수를 규정한 제5호는 신설조항이고 제6호는 외국자본 차입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는 크게 확대되었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차입,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더해 외국자본의 차입,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도 새롭게 허용하였습니다. 이 표는 박정희 정부 출범 직후인 1960년대 초에 설립된 특수금융기관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수금융기관이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 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식민지기에는 다양한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고 활동했다가 해방과 함께 이들 금융기관은 전부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어 영업활동을 재개하고 사실상 특수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2월 사이에 특수금융기관이 활발히 설립되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1961년 7월에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인 1961년 7월에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업금융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새롭게 설립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에 국민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물론 이 국민은행은 1961년 12월에 설립되었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1962년 12월에 국민은행법을 새로 제정하여 설립된 것으로 상호 부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특수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금융제도가 크게 재편되었지만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금융기관이 원활히 동원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금리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표는 1965년 9월 30일에 시행된 금리 현실화 조치 전후에 각종 여수신 금리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 수신금리는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1959년 12월 말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0%였고 6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은 8%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수준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61년 7월에 한 번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이 표에서 현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가령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종전의 10%에서 15%로 6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은 8%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리 수준은 당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령 1961년의 물가 상승률은 13%, 1963년에는 21%, 1964년에는 35%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행의 금리 수준은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9월에 금리 현실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현행 금리 수준을 거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각종 특수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시중으로부터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금리 현실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제개발과 외환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